오늘 강의는 손자병법 그 4편과 5편인데요. 이 부분은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유 있게 좀 시작하자는 뜻에서 일단 제가 오늘 나눠드릴 칼럼이 있죠. 이걸 한번 제가 조금씩 설명 한번 해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뭡니까? 아리아잖아요. 그죠? 아리아가 어디서 왔죠? 아테나 리더십 아카데미입니다. 아테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신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 아테나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테나이라고 하는 것은 아테나가 가호하는 도시, 아니면 그런 집단,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테나이입니다. 아테나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테나이라는 타이틀로 그 칼럼을 이렇게 쭉 시리즈로 싣고 있는데요. 중간중간 싣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오늘 여기 받으신 데에는 아테나이가 12번과 13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처음께 여러분 보신 게 불화의 여신 에리스를 예찬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에리스가 불화의 여신입니다. 아킬레우스의 엄마와 아버지가 결혼을 하는데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불화의 여신이니까 초대를 잘 안 하고 싶겠죠. 신들도 불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안 했는데 이제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불화의 황금 사과를 그 잔치판에 던집니다. 그는 불화의 황금 사과를 던지면서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신들이 다 자기의 나름대로 한 미모를 다 하는데 서로 그 사과를 가지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그 올림포스의 세 여신 중에 세 여신은 누구냐면 헤라는 제우스의 그 와이프죠. 그리고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리고 우리가 이래 신봉하는 아테나, 이 전쟁의 아테나 세 명이 싸웁니다. 그리 싸우다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우스가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죠. 한쪽은 와이프고, 한쪽은 형제가 아니고, 한쪽은 자기 딸이고, 이렇게 싸우는 것을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이제 이대산에 있는 목동에게 이 사과를 주면서 네가 판단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하여튼 그걸로 인해 가지고 트로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 트로이가 멸망합니다. 그래 에리스가 했던 가장 잘못한 것은 트로이를 멸망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에리스가 이 불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우리 다 싫은 거죠. 갈등 좋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헤시오도스라는 일과 날이라는 옛날 BC 7세기경에 쓴 서사시에는 이 에리스를 마냥 싫어할 게 아니다. 이 에리스가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 불화가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기 힘들고 나도 잘 돼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보면 쭉 제가 들은 게 조직 내에는 갈등이 필요하다. 적절한 건강한 갈등이 필요하다. 너무 갈등이 없는 것은 사람이 나태해지고 서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너무 갈등이 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이제 부정적인 역할이 또 갈등이 심한 조직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갈등이 너무 없어도 너무 나른해지고 나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정도의 갈등이 필요하다. 이걸 건설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 건설적 갈등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인텔이라든지 회사들은 건설적 갈등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런 건설적 갈등을 조직에 잘 활용해 보라는 뜻에서 이 칼럼을 썼고요. 자, 두 번째는 거대 자유로움과 이 내용은 오늘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내용인데 그냥 계곡에서 우리가 놀고 있는 데 위에서 누가 물에다가 오줌 누우면 기분도 안 좋죠. 예. 우리 몸에 해롭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기분은 나쁩니다. 그게 일종의 혐오가 확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썼습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네 번째 게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그 바다에 타이타닉호가 111년 전에 침몰해가 빠졌죠. 그걸 구경하러, 그 관광을 하러 가겠다는 그 타이탄이라는 그 잠수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잠수정이 그쪽을 향해 가다가 어떻게 했으면 내파됐다 그러죠. 이 내파라고 하는 것은 그 바깥의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안으로 쭈그러들어 가지고 터진 걸 말합니다. 그래 거기에 백만장자도 있었고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 부자관도 있었고 그 회사 그 잠수정 관광 회사의 대표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5명이 죽었습니다. 그 5명이 죽었는데 타이타닉호와 그러니까 111년 전 죽은 타이타닉호와 이 잠수정 타이탄호 사이에는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둘 다 위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타이타닉호는 출발하고 14일 날 출발해가지고 16일 날 침몰했는데 한 사나흘 동안 계속 위험하다. 북대서양 쪽에서 큰 그 빙산이 이렇게 떠내려오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경고를 계속 받았었고요. 그 당일에만 해도 6번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통신원들이 뭐 그 당시 계절에는 항상 일이 있는 이야기야 하고 제쳐둔 겁니다. 그리고 이 통신원들이 너무 바빴어요. 그 안에 그 많은 그 호화 여객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집에다 회사에다가 전보를 치라고 그 당시는 전보를 치야 되니까 그래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수정 타이탄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뭐 잠수협회에서 그 굉장히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등 이런 게 있었고 자기 직원들이 이것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해도 이 사람 그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아니면 직원들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이제 위험에 빠졌는데 제가 여기 마지막에 쓴 내용 중에 내 생각이 옳았을 때 부하들이 충성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충성이 가장 필요한 때는 내 생각이 틀렸을 때이다. 이게 1차 대전 당시 호주의 명장 존 모나시라는 사람의 말이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 초기의 명신 방효유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흥하는 리더는 남이 말을 해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망하는 리더는 남이 무슨 말을 할까 그 걱정을 한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대하는 말,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거스르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리더만이 흥할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없는 리더는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이 타이탄호의 대표처럼. 자, 마지막은 제 경험입니다만 지게 일어서기. 여러분 지게에 짐을 꽉 쥐고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뭐 제기 짝대기를 잡고 일어선다 하시겠지만 그것도 짐이 적을 때 가능한 이야기지. 굉장히 짐이 많으면은 지게 짝대기로는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한번 경험을 했는데 지게를 꽉 쥐고 일어나려고 하면은 짐이 실린 것이 앞으로 숙여야 되니까 앞으로 쏟아지고 그냥 쏟아지지 않으려면은 일어설 수가 없고 다리 힘을 못 주니까. 그랬는데 그걸 누군가가 옆에 도와주려면 어떻게 도와주느냐. 지게를 들어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르친 방법 뒤에서 앞으로 사정없이 밀어버립니다. 그럼 앞에 있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게를 밀리지 않으려고 뒤로 뻗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에 금세 희한하게 일어나 버립니다. 뿔떡 일어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역설적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우리가 보통 힘을 도와주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을 써가지고 오히려 일어서게 만드는 것을 역설적 개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심리학적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면증 환자다. 그러면은 잠을 어떻게 하면 잘 잘 것인가를 가지고 그 잠을 항상 자야 돼 하고 생각하면 더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예 잠을 잊어버리라. 잠을 자지 마라. 오히려 잠에 저항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피곤해야 자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그 절박한 고소 상황에다가 아예 던져놔가지고 그 공포를 잊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 도벽이 있는 사람들 있죠. 백화점에 가서 훔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잘 훔칠 수 있도록 연출해 줍니다. 훔치는 상황을. 물론 다 짜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삶에도 많은 이 역설적 개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남에게도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다가는 제 스스로에게 역설적 개입을 한 사례를 그냥 언급을 해놨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칼럼을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아시죠,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그러니까 천일 영화라 그러죠. 아라비안 나이트에는 그 왕이 자기 왕비가 바람을 피우고, 노예와 바람을 피우고 하는 것이 화가 나가지고 그 노예와 왕비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매일 여자를 한 명씩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죽이다 보니까 이 왕이 굉장히 황폐해가지고 그 나라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제상의 딸이 있었는데 셰헤라자데입니다. 그러니까 셰헤라자데가 내가 그러면 그 왕과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이 제상이 그걸 허락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첫날 밤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야기를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왕이 못 죽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또 다음날 밤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 개의 날이 아니고 천일, 천 플러스 1개의 날을 또 날 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이죠, 일주일에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제가 칼럼계의 셰헤라자데입니다. 그러니까 천일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나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애도 낳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생각도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여러분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알리바바와 40일의 도적, 뭡니까? 그 알라딘과 무슨 램프, 그리고 뭡니까? 또 문지름은, 마술램프 거기구나. 그런 온갖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를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애들 동화책에도 다 나오고 있고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아직까지 1000개 이야기 하려면 한참 벌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118번째 했습니다. 어떻게 조명을 약간 이쪽 것만 끌 수가 있는가? 오늘 이제 손자병법은 이제 4편과 5편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 강의만으로는 3번째 강의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골프 손자병법을 한번 했고, 그죠? 그러고 또 외부 강사가 한번 했고, 이제 이렇죠. 손자병법 들을만 하십니까? 재밌습니까? 네, 재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울산 지역에서 여러분들만큼 빡세게 손자병법을 공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러고 또 저만큼 또 손자병법을 잘 가르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주 행운이십니다. 자, 이 그림을 전에 한번 보셨던가요? 지금 저게 배가 있고요. 배 중간에 돛대가 있고, 돛대에 사람이 묶여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면 오디세우스입니다. 그러니까 BC 8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700년대에 호메로스라는 아주 대단한 서사 시인이 쓴 일리아드라는 책과 오디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오디세이의 주인공이 이 오디세우스입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저렇게 돛대에 이렇게 묶여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많은 선원들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 주변에는 이렇게 이렇게 머리는 사람의 모습이고 몸통은 새의 모습을 한 이런 괴물들이 있습니다. 저 괴물들을 뭐라 하면 사이렌이라기도 하고 쉐이렌이라기도 합니다. 쉐이렌. 사이렌 들어보셨습니까? 사이렌. 여러분 혹시 옛날에 낮 12시 되면 엥 하고 올렸지 않습니까? 사이렌.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옛날에 시계가 귀할 때는 지금 12시가 돼가 밥 먹을 때다 하고 온 동네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잘 모르시면은 굉장히 젊으신 건데. 그 사이렌이라는 게 프랑스에 있는 그런 확성기 회사의 브랜드입니다. 상표입니다. 그 상표가 여기 이 세이렌에서 나왔습니다. 이 괴물들은 아름다운 노래로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 선원들을 유혹해가지고 물에 빠지게 만듭니다. 뛰어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자기 이제 키르케와 오랫동안 살다가 키르케를 나는 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떠나야 되겠다 하니까 키르케가 이제 그 유명한 마녀입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마녀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를 잡아두려고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 떠난다 그러니까, 그래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었기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보내주면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을 거니까 그 위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 나온 게 이 세이렌입니다. 세이렌이 나타나면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세이렌의 소리를 들으면 다 미쳐버리기 때문에 길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길을 꽁꽁 밀랍으로, 그리고 우리 촌농으로 가지고 길을 막아라. 막고는 꽁꽁 묶고 그렇게 지나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디세우스는 나는 그 소리를 꼭 들어봐야 되겠다. 리더는 많은 자기들의 어떤 팔로워들은 그 현실을 무시하더라도 이 리더는 반드시 현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도 미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대들은 돛대를 고정하는 나무통에 똑바로 선 채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나를 고통스러운 밧줄로 묶되 돛대에다 밧줄의 끄트머리들을 매시오. 그리고 내가 그대들에게 풀어달라고 애원하거나 명령하거든 그때는 그대들이 더 많은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를 거의 꽁꽁 묶고 내가 막 풀어달라고 제발 좀 풀어달라고 이래 애원하면 더 꽁꽁 묶어버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길을 막지 않고 그렇게 하고요. 이 부하들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보이시죠? 이게 다 수군으로 둘둘 막고 있습니다.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랍으로 막고 수군으로 이렇게 막 감싸가지고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만히 여기 한번 구석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구석을 보면은 이 한 사람 여기 노를 듣지 않고 손으로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참 저렇게 했냐면은 소리가 궁금해가지고 밀랍을 빼버린 겁니다. 빼버린 그래도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나 하면은 라이프 인사이드라는 이런 책에 나오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가장 자유로운가? 돛대에 묶여있는 오디세우스가 가장 자유로운가? 길을 막고 있는 길을 밀랍으로 막은 선원들이 자유로운가? 그리고 귀에서 밀랍을 빼내고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책을 쓴 헨리 웨스트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철학자인데 철학교사입니다. 철학교사인데 자기들 네덜란드의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감옥에 가서 죄수들을 상대로 철학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제 하러 갔는데 처음에 갈 때는 이 사람이 죄수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적 수준이 많이 낮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굉장히 쉬운 철학적인 이야기들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훨씬 더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철학적으로 훨씬 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좀 커리큘럼을 바꾸고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돛대에 꽁꽁 묶고 있는 오디세우스가 자유롭겠습니까? 자유롭 같지는 않죠? 자, 그럼 길을 막고 아무 생각 없이 노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겁니까?
자유롭다 하기도 뭔가 좀 그렇죠. 그러면 이걸 빼고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유롭다고 생각되십니까? 투표 한번 해볼까요? 자, 1번이 제일, 오디세우스가 제일 자유롭다. 예, 몇 분 계시고. 그렇죠. 자기가 선택을 했으니까 가장 자유롭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 다음에 선원들, 길을 막고 있는 선원들,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선원들이 자유롭다. 그 다음에 길을 빼고 소리를 듣고 지금 미쳐가고 있는 저 사람이 자유롭다. 그리고 지금 이 개수들도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한번 보시죠. 윌리스, 밀랍으로 길을 막은 사람들, 그들이 가장 자유롭죠. 그냥 하던 일을 하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도 그래요. 우린 공과금을 내거나 애들을 등하교 시키거나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나에게는 바깥 사람들에게 없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앤디가 묻습니다. 어떤 자유? 하니까 선택으로부터의 자유.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귀에 밀랍을 꽂은 사람들처럼요. 그러니까 주니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권이 없으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앤디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세요? 하니까 주니어는 오디세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왕이죠. 다들 그가 시킨 대로 하잖아요. 길을 막은 선원들이 오디세우스처럼 고통에 빠지지 않은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일만 하면서 지루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윌리스는 그 사람들은 집에 가는데 꼭 필요한 일만 하는 거예요. 하니까 주니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집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길을 막고 그냥 시킨 대로만 하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 집에 가면 뭐하냐? 집에 가서 똑같이 살 건데. 그래서 자크는 세 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에서 뛰어내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세련의 유혹에 굴복할 용기를 냈잖아요. 어쩌면 그야말로 자유를 쟁취할 만큼 용감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니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탈출하고 싶다면서 실제로 감방에 나와가지고 감방 지붕 위로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이 어디를 가겠느냐. 감방에 있을 때보다 더 망한 거다. 그래서 자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뛰어내린 거야. 그가 뛰어내린 건 자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근데 제가 칼럼에 썼지만 우리가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들 자유로운 듯 하지만 모두 우리가 자유라는 이야기를 할 때 참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가 없는데 자유의 이면에는 반드시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스는 자기가 묶여있는, 육체는 묶여있지만 그 묶음을 자기가 서로 선택한 건데 그렇게 자유롭게 소리를 듣고자 했을 때는 어디에 묶여있습니까? 돛대가 아니고 리더라는 의무감, 사명감에 묶여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묶어놓는 겁니다. 선원들은 뭐에 묶여있습니까? 선원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자기는 어디 구속되는 건 없지만 명령에 묶여있는 거죠. 길을 막으라 하는 명령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밀랍을 이래 빼내고 소리를 듣고 미쳐가지고 바다에 뛰어드는 그 선원은 뭐에 묶여 있습니까? 호기심이나 욕망, 욕구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에는 반드시 상대되는 뭔가가 구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자유롭다, 어떻다 이라 하더라도 그 자유는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속을 담보로 맡기고 내가 자유를 얻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주제죠. 그렇죠?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하십니까? 자, 이제 지난 거 리뷰해 봅니다. 우리가 도천지당법과 그 지신인용음 1장에서 그렇게 했었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죠. 제가 앞에 걸 이야기하면 여러분 뒤에 거 따라 소리 지르기로 했었죠. 도천지당법. 예. 이거는 뭐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이제. 그러고 병자궤도야. 전쟁이라는 것은 뭐다? 속임수다. 병자궤도야. 전쟁은 상대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강할 때는 약한 척하고 보이고, 약할 때는 강한 척하게 보이고, 그리고 내가 지쳐있을 때는 힘이 펄펄 나는 것처럼 보이고,
멀면 가까운 것처럼, 가까우면 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작전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지분려 졸속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지체는 졸속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차라리 졸속이 더 완벽보다는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졸속을 하다 보면 실패하고 잘못되면 그것을 피드백을 해서 뭔가 배울 것도 있지만은 완벽을 기하느라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고 이길수록 강해진다. 성적 입강.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회사가 성장할수록 그 회사가 강해지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또 약해지는 회사가 있습니다. 조직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은 내부적인 인사 문제나 구조나 이런 모든 면에서 또 재무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돼가지고 회사가 위태로울 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길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모공편에는 아주 기가 막힌 말들이 많이 있죠. 100번 싸우고 100번 이기는 것, 그거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게 최선이다. 그리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 상병벌모,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칼럼을 2번이나 써서 보여드렸습니다만, 가장 최고의 그 어떤 전략은 뭡니까? 상대방의 책무를 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라. 그러고 그 다음이 벌교, 상대방의 외교를 끊는 것이고, 옛날에 그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살고 어울려 있을 때 어느 한 나라의 외교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우호국들이 없으면 다 적국들만 있으면 굉장히 외로워지죠. 위험해지죠. 그 다음은 전쟁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자, 오늘은 군형편입니다. 군형편은 뭐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은 이런 거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한 후에 적을 이길 수 있을 때 기다리라. 수비는 구천지하에 숨듯이 하고 공격은 구천지상에서 움직이듯이 하라. 승리한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우고,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워놓고 이기려고 한다. 아주 가장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손자병법을 제가 이렇게 문장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옮겨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에 이거 한번 그대로 다 읽을 기회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한 번은 꼭 제가 읽든 여러분이 읽든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가져오니까 이제 어디 가서 빠트려 먹고 손자병법을 내가 덜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막을 내시네. 자, 손자가 말하기를 옛날 전쟁을 잘하는 자는 먼저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한 뒤에, 그러니까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도록 기다린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죠?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적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적에게 달려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완벽한 그 방비를 하고 있으면 적이 나를 이길 수가 절대 없죠. 그리고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적에게 달려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이 허점이 있기 때문에, 적이 어딘가에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공격해서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도 적으로 하여금 내가 이길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제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당신들이 허점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승리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승리 여부는 알 수는 있지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선의불가성, 2대 적지가성, 불가성 제기, 불가성 제적이다. 이게 여기 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은 전쟁이든 어떤 비즈니스든 모든 경영이든 간에 준비가 더 모든 것이 열쇠다. Preparation is the key.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PPP라고 그러죠. Plan, Preparation,
그리고 퍼폼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에 실패한 것은 실패를 준비한 것과 같아. 우리가 이제 비교적 작은 사업을 할 때는 모르겠는데 기업 내에서 어떤 새로운 그 사업 영역에 뛰어들거나 새로운 제품을 론칭하거나 이렇게 할 때의 우리 준비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으면 지키고 이길 수 있으면 공격한다. 지키는 것은 모자람이 있기 때문이고 공격을 하는 것은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수비를 잘하는 자는 깊은 구지라고 하면 구층 지하에 구지 아래에 숨은 듯하고 공격을 잘하는 자는 구천 위에서 움직인 듯하다. 그래야 스스로를 보존하면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 스스로를 보존하면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자보의 전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지킴. 그러니까 내 몸을 던져가지고 싸워서 이기겠다. 이렇게 해서는 그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지 않고 스스로를 완전히 지키면서 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100%다 이긴다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이긴다는 뜻입니다. 나를 온전히 하고 상대방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 이겼을 때의 얻을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을 이렇게 하죠. 산업의 그 매력이 얼마나 강한가, 그 비즈니스가 할만한가, 이게서는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한가 아니면 우리가 그 경쟁적인가, 그리고 어떤 경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로운 점이 있는가. 이때는 이 상황에서는 방어적으로 해야 되고, 이제는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이를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전략을 우리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 상황을 고려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수학 분석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그 강점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약점이 있고, 무엇이 위기고, 무엇이 기회인가, 외부적인 상황과 내부적인 상황, 그리고 이로운점과 해로운점, 이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하는 것이 전쟁이든 그 비즈니스 환경은 과거에 그러니까 2500년 전에도 저걸 다 분석을 했었고, 현재 여러분들도 매일 하고 있는 게 아마 이런 그 노력일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아는 바를 넘지 못한다면 최선이 아니다. 싸워서 이겨서 천하 사람들이 잘 싸웠다고 한다면 최선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겨야 잘 싸웠다는 것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싸워서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싸웠다고 한다면 그건 최선이 아닌 겁니다. 가을 틀을 들었다고 해서 추호라 그러죠. 가을 틀을 들었다, 아주 가벼운 것. 가을 틀을 들었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하지 않고, 해와 달을 본다고 해서 눈이 밝다고 하지 않는다. 천둥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귀가 밝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쉬운 일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다 해서 잘했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옛부터 전쟁을 잘하는 자는 승리하기 쉽게 해놓고 승리하는 자이다.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 자의 승리는, 진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지혜로운 명예도 없고 용맹스러운 공도 없다.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표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 덤벼들어가지고 겨우 이겨내면, 힘들게 이기면 어떻습니까? 아주 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그 회사에서, 기업대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 환경을 보면은 어떤 업무는 정말 별 할 거 없이 아무것도 리스크도 없이 앉아가지고 칭찬을 받는가 하면, 어떤 데는 온갖 리스크를 다 안고 해가지고도 욕을 듣는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허 분쟁 같은 걸 우리가 변리사니까 그런 걸 보면 삼성전자에도 우리가 특허 분쟁을 매일 옆에 지켜봅니다. 보면 라이센싱 파트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전자에 휴대폰 대당 로열티를 $5씩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라이센싱 파트는 일하기 어떻습니까? $5라는 것부터 밑에 깎기만 하면 이제 자기는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5 달라고 했는데 뭐 미친 척하고 $6 주거나 이렇게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유를 대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깎아서 $4 이렇게 하면은, 아, $1 깎았구나 하고 이래 어깨 두드려 줄 겁니다. 뭐 $3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승진도 시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특허 분쟁을 하는, 특허 소송을 하는 부서에서는,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쪽에 전쟁과 같기 때문에 승패를 완전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라도 항상 죽기 살기로 노심초사하고 이래 하는데 어느 날 깨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옛날에 애플이 삼성전자를 공격해가지고 싸웠을 때 미국에서 편견이 났을 때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가 넘는 돈이 편견이 났었죠. 1조를 물어줘야 됐었죠. 그 사람들이 그 1, 2년 거쳐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엄청난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전쟁으로 싸우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비난을 받았죠. 그 회사내에서는. 뭐 비난을 꼭 받았다기보다는 굉장히 면목이 없었죠. 그래서 잘 싸우는 사람들은 쉽게 이기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이기고, 또 여기부터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은 승리하기 쉽게 해놓고 승리하고, 또 전쟁자는 지혜로운 명예나 이런 게 없었죠. 무지명, 이름난 명성도 없고, 용공, 무용공, 공도 없습니다. 그래,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옛날 신문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제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그 신문기사에 이렇게 있습니다. 신흥국제 특허분수사무소 특허소속으로 유명하다. 95년 특허사무소가 설립된 이래 단 한 번도 재판에서 패소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패소를 한 게 많은데, 저 당시에는 제가 젊을 때니까 무조건 소송이 붙으면 이겨야 된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소송에서 100%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길 사건만 맡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길 사건을 만든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확실히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특허소송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많이도 했는데, 이겨야만, 무조건 이기는 사건만 우리는 수임한다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기는 사건만 수임을 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지더라도 해야 되는 소송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진 것들도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그 수많은 소송들을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마음먹는다면 반드시 이기는 사건만 맡아서 하면 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 질 거는 당신 지니까 소송하지 마시오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 지니까 다른 협상이나 다른 전략을 통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으라고 이래 다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어긋남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이기도록 조치를 해두어 이미 패한 상대에게서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을 잘한다는 것은 패하지 않을 곳에 서고 적이 패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적의 약점이 있을 때 그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구하고, 패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나서 승리를 구한다. 그리고 용병을 잘하는 사람은 도를 가다듬고 법을 지키기에 뜻대로 승패 다루기를 능히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을 마음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구하고, 패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나서 승리를 구한다. 이 감이 오시죠?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면밀하게 우리가 100% 이긴다는 장담하에서 하는 일을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일단 달리고 나서 보자 이렇게 해서 준비부터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법은 첫째가 도이고, 둘째가 양이고, 셋째가 수이고, 넷째가 칭이며, 다섯째가 승이다. 이걸 도량 수칭승이라 하는데요.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땅이 있으면 도가 나오고, 도에서 양이 나오고, 양에서 수가 나오고, 수에서 칭이 나오고, 칭에서 승이 나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면, 땅이 넓어야 가용한 토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또 토지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물자가 충분히 많아지게 되죠. 자원이 많이 나오게 되죠. 물자가 많으면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사람 수가 많으면은 병력이 많아지게 됩니다. 병력이 많으면 당연히 승리를 거둘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이것은 경제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제 바보야 이건 경제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야기를 했죠? 옛날에 클린턴이 부시 대통령과 선거를 할 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일단 자기 나라가 땅이 넓고, 땅이 넓으면 토지가 많아지고, 토지가 많으면
그 물산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사람이 많아야 병력도 많고, 병력이 많아야 이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군대는 마치 일을 가지고 수의 무게를 다는 것 같고, 패배하는 군대는 수를 가지고 일의 무게를 다는 것과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일은 25기 20넉 양으로 따지면 이런 무게가 큰 거고, 수는 그것이 24분의 1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걸 가지고 가벼운 걸 다는 것 같고, 이것은 가벼운 것으로 가지고 무거운 것의 무게를 다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를 말하면 한쪽은 산을 옮기듯이 아주 힘들고, 다른 한쪽은 여반장, 손을 뒤집듯이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손을 뒤집듯이 쉽게 하라, 산을 옮기듯이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운동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축구할 때 어떻습니까? 이제 한쪽이 골대가, 한쪽은 여 밑에 높은 데 있고 한쪽은 낮은 데 있으면 축구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리하죠,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관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퓨마가 실제로 이런 운동장을 만들어서 축구를 하게 한 적이 있었다. 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지고 어떻게 축구를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4.5도 정도 기울인 각도로 해가지고 일부러 저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브라질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한 이유는 그 브라질의 여자 축구가 지원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축구에 쓰는 예산의 한 1%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여자 축구가 남자 축구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환경에서 여러 가지 불공정한 그런 어떤 상태를 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승리하는 자의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 마치 청길계곡에 가둬도 물을 터뜨리는 것 같아. 이를 형이라 한다. 이 청길 댐을 이렇게 크게 쌓아놓고, 청길 아주 높은 댐을 쌓아놓고 그걸 터뜨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힘은 아주 어마어마하겠죠. 그걸 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있으면 이제 형이라는 말과 세라는 말과 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꺼번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병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군대 전쟁의 어떤 형체, 세를 말합니다. 이 세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만한 두 가지가 주는데, 이정합, 이기성, 그리고 형세절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물은 많은 병력을 다루기를 적은 병력을 다루도 하는 것은 분수에 있다. 분수라고 하는 것은 수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병력을 수를 나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런 식으로 수를 쪼개는 겁니다. 조직 편제에 있다는 이야기죠. 많은 병력을 데리고 적은 병력으로 싸워도 하는 것은 혁명에 있다. 이 혁명이라는 것은 깃발과 금고입니다. 깃발하고 우리 북을 치고 그러고 징을 울리죠. 그리고 3군의 많은 병사들이 적을 맞아 패하지 않게 되는 것은 기정에 있다. 기정이라는 건 기병과 정병인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 벼루로 계란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을 허실에 있다.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이야기 들었죠. 이란격석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벼루로 가지고 계란을 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허실에 있다. 허한 곳을 치느냐, 실한 곳을 치느냐. 그래서 이게 분수, 혁명, 기정, 허실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나오는 말이,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 사람, 전쟁하는 사람들은 이정합, 정으로 정병으로 서로 맞서고 기병으로 승리를 한다. 이런 것.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는 뜻이고, 기라고 하는 것은 기이하다, 좀 변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병을 잘 쓰면 전술은 하늘과 땅처럼 다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 변칙을 쓰면은 변칙은 하늘과 땅처럼 다 무궁무진한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강과 바다처럼 마르지 않는다. 끝이 나도 다시 시작하니 해나 달과 같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 사계들과 같아. 그래 이 그 기병 그러니까 변칙 정병으로 맞서고 기병으로 싸워라.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명할까 하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게 이거 같았습니다. 씨름 같았습니다. 옆에서 쳐야지. 짱망치기 성공. 박인화. 어깨를 빼앗기지 와. 않으려고 상대방에게 너무 기대고 있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 상대방이 이제 기대고 있는 그 힘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지금 역으로 안무를 그야말로 예 경기는 시작됐고요. 지금 몸이 많이 미끄러워서 기술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네요. 선수들. 네. 예, 그 변수가 좀 있겠군요. 그렇죠. 시간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자, 이영택 선수 입장에서 자, 빨리 들어가야죠. 공격을 해야 될 텐데. 자, 배지기 성공! 이영택 판을 더 가져가면서 이제 춘천 기계공업고등학교가 2대 0으로 이제 팀이 앞서갑니다. 그렇죠. 두 번째 판. 자, 밀어치기. 두 번째 판. 자, 때리! 여기서 승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버텨보는 신민성. 자, 또다시 장기전의 형태로 그렇죠. 들어간 두 선수입니다. 예. 자, 이 자세에서 김영진 선수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잘 끌어당기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또다시 파고듭니다. 밑으로 다시 파고들어서 한번 뒤집었어요. 아, 멋진 기술이죠. 고등학교의 저력입니다. 네, 자, 지금 상대방이 상당히 무거웠거든요. 그렇죠. 몸이. 자, 지금 허리 힘 보십시오. 판을 뒤집기. 모두 지금 네. 굉장한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아, 김영진. 제가 뭐 상을 줄 권한이 있다면 네. 오늘 이 김영진 선수에게 MVP 상을 하나 주고 싶습니다. 하나 써서 주세요. 중요한 세 번째 자, 판. 다시 들어가. πατ다리 들어갔죠. 바로 저거죠. πατ다리. 박병호 결승전에서 자신의 진본명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도 들배지기를 살짝 맞받아주는 척하다가 어. πατ다리를 갔거든요. 저게 중요하네요. 여기에서 받아주는 척 아주 하다가. 크게 야. 와, 여기서 받아주는 척 하다가 정말 네. 와. 크게 한판 넘어가는 모습. 야. 김준태와 심희찬. 자, 들배지기. 다시 한번 들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김준태 반다리 김준태 손목고 3대 1을 만들어줍니다. 김준태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서 결승전에 김준태네요. 올라왔는데 예. 자, 이 결승전에서도 와. 여기서 동점을 네. 노려보던 부평고였는데 안다리 김준태 기술이. 이승리 안다리로 야 2대 2가 아니라 3대 1을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의 안다리를 팔을 와. 빼면서 피했고 역으로 본인이 안다리 기술을 성공시키는 모습. 그렇네요.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승전 우승을 해야 밀어치기. 이혁진과 이혁진 밀어치기 성공입니다. 제우시민회 아, 죽겠다, 이거. 우승팀은 인천 부평고등학교입니다. 순간 보시죠. 자, 지금 밀어치기가 끝까지 놓지 않고 예. 아유, 죽겠다. 이제. 모습. 그리고 돌진 세레머니 선배들이 성북고등학교 김영진 선수 예. 잘 싸워줬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저 45kg이라는 체급 차임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는데 와 조금 야, 아쉬움이 마지막에 남지만 조금 네. 휘청거리면서 쓰러지게 됐고요. 그 실험을 딱 보면은 이 정병으로 이런 서로 합 정병하지 이렇게 막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어느 기술로 이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지회장님이 한때 실험 좀 하셨겠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맞서기는 바로 맞서지만 그다음 싸울 때는 온갖 변칙이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변칙을 써야 된다는 게 이 이제 손자병법의 이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걸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5에 불과하지만 오성의 변화는 다 들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오성은 그 궁상각치우라고 옛날 소리가 그렇죠. 이걸 조합을 이루면 무궁무진하죠. 우리가 음악은 그 조합으로 이루어진 음악은 아직도 지금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평생 들어도 다 들을 수 없습니다. 색은 5가지에 불과하지만 오색의 변화를 다 맛볼 수 없고 온갖 그림들을 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맛은 5에 불과하지만 오미의 변화를 다 맛볼 수 없다. 음식은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기세는 기병과 정병에 불과하지만 기병과 정병의 변화는 다함이 없다. 기병과 정병의 상생은 그 순환의 끝이 없는 것 같더니 누가 능히 그것을 다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쟁의 그 무궁무진한 그러니까 이 요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온갖 색깔을 배합하고 뭐 악보를 다양하게 조합하고 온갖 재료를 음식 재료를 넣어가지고 음식을 만들듯이 무궁무진한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필요에 따라서 온갖 다양한 요리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전략을 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거센 경류가 돌을 뜨게 만드는 것을 세라고 한다. 그 물이 아주 거센 물이 그 돌을 띄우죠. 그걸 세라고 한다. 맹금이 질풍같이 날아가 먹이를 회절하는 것을, 회절한다고 해서 머리를 낚아채는 걸 말합니다. 낚아채는 것을 절이란다. 전쟁을 잘하는 것은 그 새가 험하고 그 절이 짧다. 새는 새내가 팽팽히 당겨진 상태와 같고 절은 화살이 새내를 떠나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형이라는 말도 나왔었고 새라는 말도 나오고 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걸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어지러이 난전이 벌어져도 어지럽힐 수 없고 혼란스레 엉키어 진흥이 무너져도 패배시킬 수 없다. 어지러움은 다스림에서 나오고 두려움은 용맹함에서 나오고 약함은 강함에서 나온다. 다스림과 어지러움은 수에 있는 것이고 용맹함과 두려움은 세에 있으며 약함과 강함은 형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세 형이란 말이 나오고 여기 다스림과 어지러움은 수에 있다는 말은 수를 얼마나 쪼개가지고 분대, 소대, 중대를 잘 쪼개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다스려지고 또 그 질서가 없는 어지러운 상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어지러움은 다스림에서 나오고 두려움은 용맹함에서 나오며 약함은 강함에서 나온다. 이 말이 참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약함은 강함에서 나온다부터 먼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골프 많이 쳐보셨죠? 가서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괜히 상태가 안 좋아서 저 골프 쳐가면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약하게 칠 수 있습니까? 더 힘이 들어가죠. 그런데 내가 강하고 훈련이 충분히 잘 되고 힘이 좋을 때는 부드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약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강한 자만이 약함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와 마찬가지로 질서가 확실히 잡혀 있을 때, 다스림이 잘 되어 있을 때 무질서한 상태가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자기의 두려움이 어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겁을 먹은 사람들은 용기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용을 부리게 되죠. 그래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의 집합이다. 무질서의 질서이다. 무질서들이 어떻게 다 그 나름대로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하는 겁니다. 병사 개개인은 무질서할 수 있지만 전체의 어떤 조직은 아주 확고한 질서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용기라고 하는 것은 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저항하면서 돌파할 길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활용할 수가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 용기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도덕경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딱딱함을 이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골프라든지 모든 면에서 부드럽고 약하고 부드러운 것을 강함과 딱딱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적을 잘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형을 들여내면 적이 반드시 따르게 하고 미끼를 주면 적이 반드시 그것을 취하려 들게 한다. 이익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면서 병사들을 하여금 기다리게 한다.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 장군은 승리를 세에서 구하며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누가 한두 사람이 잘한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전력의 세에서 승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재를 잘 골라서서 세를 골라 쓰고 그 사람들을 이용한 세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에 맡긴다는 것은 병사들로 하여금 전쟁을 수행하게 할 때 마치 나무나 돌을 굴리는 것과 같아. 나무나 돌의 성질은 안정된 곳에서는 가만히 있고 불안정한 곳에서는 움직인다. 모가 나면 멈추고 둥글면 구른다.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 군대의 새는 마치 둥근 돌이 청길 낭떠러지의 산에서 구르는 것과 같아. 이것이 새이다. 청길 낭떠러지에서 둥근 돌이 구르는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앞에서 계속 새나 형, 절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청길 계곡에 같이 물을 터뜨릴 듯 하는 겁니다. 터뜨리는 것이 아니고 터뜨릴까 말까 하는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어떤 에너지가 딱 뭉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라고 하는 것은 거센 경류가 돌을 띄우는 것 같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둥근 돌이 청길산에서 구르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맹금이 먹이를 잡아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맹금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라든지 매가 그 토끼라든지 그 먹이를 딱 잡아채는 그 순간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딱 가둬 놓은 상태니까 일종의 위치 에너지입니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위치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저 무거운 돌을 위에 올려놨을 때 위태롭죠?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무거운 물건이 뭔가 떨어질 듯 하면 두렵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새라고 하는 것은 거센 경류가 돌을 띄우는 것처럼 흐르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동적 에너지죠. 다이나믹한 에너지입니다. 카이네틱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은 위치 에너지라면 새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절이라고 하는 것은 맹금이 먹이를 탁 잡아채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싹 와닿진 않죠. 제가 하나를 더 또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보면 이제 매가 하늘에 이렇게 높이 떠 있습니다. 매가 이렇게 하늘에 딱 떠 있을 때 저거를 우리가 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가 거의 수직으로 내리꽂습니다. 시속 한 320km 정도까지 속도가 난다고 합니다. 수직 꽂다가 다시 수평으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순간 속도가 최고도로 도달합니다. 그때를 새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토끼를 딱 낚아채는 그 순간을 절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높이 떠 있다가 속도가 굉장히 타더라도 제때 잡아채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헛방을 하는 거죠. 그 잡아채는 그 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죠. 이래도 좀 이해가 다 안 되십니까? 형, 새, 절이 이제 다 느껴지시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우리가 이 폼, 이걸 형이라고 한다면 그 내려와서 스윙 스피드가 최고로 빠를 때를 뭐라고 합니까? 새라고 하죠. 그리고 그 새가 아무리 스윙 스피드가 빠르면 뭐합니까? 공에 제대로 맞아야 되죠. 그게 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가 아니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이라든지 군기라든지 준비 상태, 문화 이런 것을 말하고, 이 새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사기, 전투력, 기세, 추진력 이런 것을 이 새라고 하면 동적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절은 기회를 포착하고 실행력하고 타격력입니다. 절묘한 순간에 절묘한 그 어떤 그 약한 데를 제대로 쳐가지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 이게 절입니다. 형체절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럼 오늘 배울 거 다 배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쩐지 사람 수가 좀 적어서 그런지 힘이 좀 기운이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는 특강인데 8월달 우리는 뭐 방학 없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방학이 무슨 방학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죠. 다음 달에도 할 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부지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 이웃도 또 데려오시고, 회원들은 당연히 데려오셔야 되고. 자, 선의불가성. 먼저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한 후에 적을 이길 수 있을 때를 기다린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전쟁을 구하고, 패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나서 승리를 한다. 승리를 구한다. 이정합, 이기성. 정병으로 맞서고 기병, 편법으로 이긴다. 어지러움은 다스림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다스림 상태가 되어야만이 어지러운 상태가 보여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 용맹함에서 나온다. 내가 충분히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두려움을 합니다. 또 내가 힘이 있어야 약함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형, 새, 절 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